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내 비트코인 어떡하지? 이런 분들 요즘 많으실 겁니다. 긍정, 부정, 시그널 모두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동환 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가 넘기고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비트코인 악재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네. 요즘 워낙 막 하락도 많고 해서 일단 FOMC는 동결 결과가 나왔는데 뭐 더 센 긴축이다 이런 평가도 많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비트코인 부진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봐도 돼요? 일단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음. 전쟁이 2월 28일부터 이제 이란, 네.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셋이서 중동에서 막 싸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위험자산 중에 거의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왜 중간에 한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자꾸 이 수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느낌은 체감은 내려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3월 말 기점으로는 네. 조금 빠졌는데, 네. 사실 좀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좀 시작돼야 돼요. 해주세요. 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왜 오를까? 저희도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가장 의문이었잖아요. 네, 다 내려가는데, 심지어 금도 내려갔는데. 안전자산인 금도 내려가는데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왜 올라가냐?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한 2달 동안 네. 여러 가지가 소거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올라가냐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떨어졌다. 얘 혼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제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12만 6천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50% 이상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질 때는 6만 달러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실 그 날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맞아요. 근데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게 저의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작년부터 세계 자산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아,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계가 있었어요. 가령,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고, 그쵸. 뭐 약간 이런 관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러 인덱스가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은 떨어지고, 달러 가치 떨어지면 금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모든 공식들이 약간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이런 강력한 내러티브가 대두되면서 마치 얘가 이제 위험자산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비트코인의 약진은 그런 선택압이 조금 이렇게 몰린 결과라고 봐요. 얘 혼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이제 전쟁이 일단 터졌으니까 유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또 길을 못 쓰는 거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전쟁이 터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 자국 통화 가치 보존을 위해서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금을 파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터키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금값도 좀 떨어졌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자 기준으로는 7만 5천에서 7만 7천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 3가지 악재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시중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동성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하면 시중 유동성이 막 늘어나서 돈이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온다 할 때 그 유동성이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위험자산 군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 경쟁에 따라서 돈이 확 몰리고 한쪽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2가지 유동성이 있는데, 먼저 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그동안 트럼프가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귓등으로도 안 들은 셈이 됐어요. 작년에 몇 번 내리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제 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를 지금 상임위에서는 했고, 네. 거의 그냥 제 날짜에 취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FOMC가 약간 독특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케빈 워시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취임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트럼프의 명을 받잡아 내가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연준이 지금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많아. 그리고 계속 뭔가를 미리 알려주려고 해, 우리의 방향을. 그래서 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터지고 나서 뭐를 해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니까 네. 연준이 궁여지책으로 꺼내든 게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마치 굉장히 익숙한 정석처럼 우리한테 자리 잡아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 아니다. 연준이 이렇게 음.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면 오히려 안 좋다. 이게 케빈 워시의 이제 의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동안 8년 동안 연준을 운영해 왔냐면 계속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식으로 해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전제고요. 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아,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네.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사도라는 영화 아세요? 알아요. 네, 영조랑 사도세자 얘기잖아요. 네. 거기 보면 사도세자한테 왕위를 양보를 하고 영조가 뒤에서 이 그쵸. 대리 청정을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럴 걸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딱 아니 신임 의장이 들어오는데 옛날 의장이, 게다가 이 의장이 8년 동안 스킨십을 쌓았던 의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에 대해서 장악력도 높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그럼 그림자 의장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걸 또 의식해가지고 파월 의장은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나는 지금 이제 혹시라도 또 내가 그냥 나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기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난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케빈 워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연준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조용히 하게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FOMC 숫자도 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많은 연준 인사는 한 3번씩 막 스피치 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못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금리가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라는 이 소리를 그냥 싹 줄이는 거예요. 잡으면 없애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왜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야 돼라고 했을 때 반발이 이렇게 심하냐면, 스피커가 많으니까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준 내부에서도 난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케빈 워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으니까 트럼프 편이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냐면, 무식하게 금리 인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준을 입 다물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 입 다물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절차를 투표로 바꿉니다. 보통 다수결로. 연준 이사 7명이서 바꾸는데, 네. 지금 구도가 공화당 셋, 민주당 넷이에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왜 중요하냐면,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 공화당에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이지만 지금 거의 민주당의 표로 그냥 인식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나가면 새로 이사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뀌어요. 4대 3으로. 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안 나가고 있으면, 이사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케빈 워시가 생각한 연준 재갈 물리기 또 늦어지는 거예요. 예, 이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저 양반이 왜 임기가 끝났는데 안 나간다고 하지? 이걸 악재로 지금 받아들이느냐? 단순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케빈 워시가 이미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만약에 연준을 입 다물게 하면 누구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냐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요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연준이 마치 상당히 중요한 기관처럼 돼 있지만, 그때는 그냥 거의 뭐 재무장관의 뭐 약간 수족이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해도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사실 케빈 워시의 얘기인 거고요.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래서 본인은 남을 거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악재가 됩니다. 원래는 하반기에 지금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돈도 풀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는 UAE에서 우리 이럴 거면은 위안화 결제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얘기 나왔던 게 통화수합 얘기 나왔거든요. 통화수합은 원래 재무장관 관할이 아니에요. 연준 의장 관할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있긴 합니다, 네. 재무장관이.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둘이 짜놨던 그런 타임라인이 좀 어그러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체가 악재로 느껴졌던 거고, 네. FOMC에서 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했던 거는 소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12명이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소수 의견이 지금 4개가 나왔거든요. 네. 4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하나는 이제 스티븐 미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제껴두고 나머지 3명의 연준 위원이 지금 우리가 이 연준이 FOMC 금리 발표를 할 때 그걸 텍스트 형태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 네. 우리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구가 바뀌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 동결이 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예비 단계라고 생각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이 복잡한데 네. 이 3명은 쉽게 얘기하면 금리 이제 내리는 식으로 뉘앙스를 우리가 풍겨서도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파월 의장이 잔류하겠다는 그다지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요 3명이 요 의견을 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분간 정말 금리 인하는 쉽지 않겠구나. 오히려 금리 인상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1,000 정도가 수직 낙하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유가랑 이렇게 대놓고 보면 유가가 경향적인 형태를 보이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네. 비트코인도 경향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네. 확실히 $95 이상에서는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라 했죠? 유동성 네. 중에 그러니까 얘가 내가 먹을 것까지 갖고 가게 됐을 때 부족해지는 유동성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나스닥이나 또 기술주들이랑 이제 자금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데 2분기 실적 자체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실적이 나와서 이제 유명했는데 지금 반도체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이 다 엄청 실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둘 중에 누굴 고를 거야? 했을 때는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이 되겠다라고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건 금리와 유가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를 보면 되는 거겠네요. 나스닥 장 끝나고 되게 M7 기업들이 네. 한 번에 실적 발표를 쭉 했죠. 네. 그 이후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시간에서 거래가 되기로는 구글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AI 기업들 M7 중에서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기업은 야, 저거 돈 저렇게 많이 쓰고 그냥 돈 못 벌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실적 자체가 그 모든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좋게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2분기 실적장은 끝났다. 아, 끝났다. 네.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조금 쏠리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걸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보면 뭐 샌디스크니 아니면 인텔이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블랙롤 1억 달러죠? 넘게 자금 이탈했다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1억 달러 넘게 이제 이탈하는 경우는 많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긴 시간을 걸쳐서 왜 이 앞전 스토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 사실 최근 한 10영업일 정도는
ETF로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주당 한 8억 달러 이상씩. 8억 됐습니다. 네. 계속 돈이 들어왔고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DAT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냐? 스트래티지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ETF로 들어오는 돈.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매수압을 형성해 줬어요. 네. 아. 근데 이제 10월 이후에 이게 무너지면서 가격이 같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근데 3월 말부터 지금 4월 중순 이후에 특히 네.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오는 돈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한 2주 전에는 스트래티지가 거의 일주일 동안 3만 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산 거예요. 이 주간으로 치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사기 시작한 지.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얘네가 사던 애들이 안 사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블랙록에서 1억 달러 넘는 유출이 나온 거는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닌데 숫자로 그래요? 보면. 근데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괜찮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거네요. 근데 1억 달러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거는 결과적인 어떤 이제 숫자인 거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았을까? 뭐 최근 들어서 유가도 너무 부담스럽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비트코인도 가격 버티고 있고 나스닥에서도 지금 가격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거 괜찮아?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어? 약간 이 우려가 있었을 수 있고 최근 뭐 한 12주 정도로 보면 지금 가격은 사실 높은 가격대이긴 해요. 아,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싶은 게 이제 백악관에서는 어찌됐든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 통과잖아요. 네. 대표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게 진짜로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좀 스토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니까요. 이게 사실은 클래리티 법안이 네. 제 입장에서는 개인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쓰던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책인데 아. 당연히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 법안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는 7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9월에 얘가 통과가 될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이 10월 달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9월 달에 이게 그냥 스르륵 네.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9, 10, 11, 12 거의 10개월째 뼈 아프다. 10개월 아니구나. 8개월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뼈 아픈 이거 가지고.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네. 스트레스고.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후퇴했어요. 이 법안 내용 자체가. 그리고 많이 잊혀지기도 했어요, 사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클래리티 법안을 놓고, 거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은행 업계와 네. 크립토 업계가 서로 제로섬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이 크립토 기업들이 잘 되면 은행 기업들이 그만큼 쪼그라드는 그렇겠죠. 약간 그런 모양새가 네. 됐고, 그래서 은행이 엄청 로비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냐 안 되냐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많이 후퇴가 됐고, 근데 많은 분들의 중론은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미 버려놓은 일들이 있는데 이 법안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트럼프도 그리고 이걸 아예 없는 일로 만들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 선거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그렇죠. 이제 지상 과제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사실 이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지금은 6월에서 한 7월 초까지는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긴 합니다. 그럼 되면은 전환점은 맞아요? 확실하게 비트코인 난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안 되면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네. 근데 그게 되면 더... 뭐 그냥 좀 좋을 수는 있겠죠.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미 지쳤군요, 기다리던 분들이. 아니,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바뀌어서, 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뭔가 좀 좋을 수 있는 내용들, 업계에 좋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요거는 또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 원래 계속 하시던 분들의 관점은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패턴에 따르면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럼 진짜 떨어졌다 갈 어. 거냐? 아니면 지금도 낮은 가격이니까 그냥 올라갈 거냐? 요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올해 불발이다. 그러면 좀 이제 하락의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많이 보고 계시죠. 이 통과해야 대표님 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요. 제가. 빨리 하세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좀 전망을 볼 때 거물들이 말하는 걸 좀 집중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네. 부자 아빠도 있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흐름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음. 10만 달러 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넘는 게 네.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네. 하면 뭐 12만 달러 정도? 그럼 아서이즈인가가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12만 넘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통과 법안.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전제를 해놓고 말하진 않고요.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이제 국내에는 별로 없으니까 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자기가 코인을 사놓고 네. 전망이 없다가 내가 이제 어떤 코인을 사기로 했어요. 계약을 음.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트코인과 이 코인이 잘 갈 거다. 근데 이런 너무 식으로. 여론몰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서에이즈가 근데 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안 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또 말하면 다 또 언론에서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아시다시피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 때도 갑자기 올라서 의문을 갖고 할 정도로 이제 변수들이 변동성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 주기가 사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근데 진짜 이제 배제시켜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저거냐면요. 가령 오늘 이제 입고 오신 의상이 약간 노란색 계열, 살구색 계열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저 색깔이 유행할 거야 라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가 의류회사에 컨설팅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럼 의류회사에서는 그 옷을 많이 만들겠죠. 그렇겠죠. 실제로 유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 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 주기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게 주기가 돌아가게 돼요. 그 되게 무섭다는 그 정신승리로 인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칙이네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네. 사실 4년 주기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나온 건데 반감기가 전체적인 가격이나 수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4년 주기 했을 때 이렇다 할 반론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반론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뭐 디지털 자산들도 많이 생겼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4년 주기만으로는 이제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에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해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그만큼의 사실 이제 시장 리서치도 하고 뉴스도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바닥은 어디로까지 보세요? 바닥은 뭐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데 그냥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바닥은 한 44,000 달러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0만 달러 넘기는 쉽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지금이 약간 줍줍? 탈출? 어떤 기회로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쭉 이제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뭐 스콧 베센트가 굉장한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정부에서나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돈을 많이 풀어왔어요. 풀어왔고 그리고 케빈 허시랑 스콧 베센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이 굉장히 잘 맞아요. 돈을 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비트코인 가격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됐을 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그 다음 스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퍼 담아서 이제 옮길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또 네. 오래됐죠. 네. 네, 이미 2달 지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혼자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이라서
아마 5월 1일부터는 뭔가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가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줍니다. 금리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 아니, 금리도 내릴 수가 낼 없게 수 되는 없죠. 거,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수기는 한데, 사실 유가는 지난 2달 동안도 계속 높아져 왔고요. 비트코인이 그 사이에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다면, 저는 적립식 매수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네. 올라가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막 몰빵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정말 네. 적립식으로 뭐 용돈으로 사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적합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너무 비트코인 말고도 살 게 많아졌어요, 사실. 그쵸. 요즘에는 이제 갑자기 원유가 비싸지니까 우라늄 같은 것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요. 이제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 하반기에 뭐가 좋을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워낙 아웃퍼폼 했고. 그쵸. 근데 금이나 뭐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과제예요. 알트코인. 네. 이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장이 막 화랑하지 않을 때는 작은 것들을 사기가 참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확실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알트코인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 분이냐에 달렸어요. 그냥 왠지 느낌이 좋은데? 저 이름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2021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아직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알트코인으로는 돈이 잘 안 갈 거예요. 가더라도 그동안 알트코인에서 재미 봤던 사람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상승압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도 비트마인이라든지 최근에 비트마인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좀 중형 거물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싸서 사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알트코인은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트코인 너무 좋을 때 뵀으면 좋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